지난 6월 4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법조계에선 법률사무 종사자를 향한 보복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률가들의 신변 안전은 나아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법 시행 후 9개월째가 됐지만 법에 대한 시력선 등에 대해 각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벌어졌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변호사 등 법률사무 종사자를 겨냥한 보복성 범죄 예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의뢰인 등에게 신변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변호사가 절반 가까이 되는 무려 48%에 달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고 후 어느덧 약 반년이 지난 지금 변호사들의 신변 안전은 나아졌을까요? 김혜인 기자가 당시 화재가 일어났던 대구 법률사무소 사무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하얀색의 무언가를 들고 계단을 급히 오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연기가 건물을 가득 메우며 솟구칩니다. 지난 6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뒤편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어온 53세 남성 천모 씨가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 불을 낸 천 씨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5달이 지난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빌딩 2층은 텅 빈 모습입니다.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안하는 거죠. 임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임대가 만만찮은지 안 들어오네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같은 빌딩 4층,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새카만 그을음은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문이 들어섰고 이게 방화문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닫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층으로 연기가 번지질 않는 거죠. 비상계단 앞엔 대피로가 마련됐습니다. 한 층이 여기 막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요거를 수정하고 여기를 이제 다 치운 거죠. 치우고 이렇게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게 이석화 대구지방변회장의 말입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장례위원장을 맡아 수습을 해온 이 회장은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지나고부터는 한참 동안 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불면증에 이제 좀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꼭 술을 먹어야 잘 수 있다든지 하는데 그때 화재 현장에 있던 바로 옆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갖고 괜히 불안해하고 아직도 정신과에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상담 치료받고 약물 치료받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범인 천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사설 소방점검업체 직원 등 5명에겐 소방시설법, 건축법,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부에 대해선 사법 처리를 했으나 여전히 변호사를 상대로 한 제2의 대구 방화 사건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이 남성은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다 왜 안 만나주냐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지난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2018년도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화염병 테러를 가했고, 더 앞선 2012년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감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재판 보복 범죄에 대한 법조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변호사 단체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처벌법 강화만으로는 안전사회로 가기는 힘들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가 다 너무 이렇게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흉기 들고도 가든지 인화물질 들고도 간다 해도 방어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건물들에 대해서 보안검색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노 표출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지국군들이 많이 몰려있는 건물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걸 설치하도록 권장사항으로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드는 게. 의뢰인들을 위해 일하지만 반대로 의뢰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일해야만 하는 법률 종사자들. 신변 위협에 속수무책인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방화 사고를 계기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들이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후속 취재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사건 이후 이 입법 움직임이 있는 등 각계에서 대책안 마련에 좀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변호사 단체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법조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5일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의사와 변호사를 보복 목적으로 살인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똑같이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이 이루어졌는데 의사나 변호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자,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오히려 좀 위협을 받는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특히 이 여성 변호사들의 고충도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희 변호사는 여성 청년 변호사가 이러한 신변 위협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토로했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자. 이 변호사는 직원 1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 남성 2명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가 않는데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면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나 약자 보호가 허술한 사회에서 피해자도 불안하겠지만 피해자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도 사건 사고 갈등의 복판에서 격앙된 당사자들 사이에 서 있는 여성 변호사는 더 힘들다며 사회 안전망과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이 비단 피해자뿐이겠냐 되묻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대리한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수임료를 돌려달라면서 지인들을 동원해서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불렸던 의뢰인도 있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잡지 마세요. 본인이 못하게 우리가 못하게 다른 변호사 사람이 돈을 내놓으라고. 변호사 개인 사무실이잖아요. 여기 변호사님이 나가라고 나가셔야 돼요. 안 나가면 퇴거 보호는 저희가.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들이 좀 느꼈을 공포심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비를 들여서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변호사실 내외부에는 수개월간 보관이 되는 CCTV가 있었고요. 사무실 앞에는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영상이 촬영되는 장비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밤에 찾아온 사실도 이 덕분에 알게 된 거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현관과 변호사실에는 문을 잠그는 시건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외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예방 조치는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예방적 조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기록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찍고 있다라는 그 안내문을 이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마세요 같은 그런 장치. 네, 아무래도 이 대형 로펌 사무실에 비해서 좀 소규모 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보안시설이 열악한 게 현실일 것 같은데 의뢰인들의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의 안전 이 두 가지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데 최적화된 이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이런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큰 곳에서 같이 올래? 같이 해보는 건 어때? 같은 제의를 전혀 안 받아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오히려 이제 다른 주변부에 사용하는 비용은 없고 내 인건비와 내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격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임비, 수임료 구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순간 피해자들하고 조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굉장히 현저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네, 무엇보다도 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삼강 사건을 포함해 단 4건입니다. 이를 두고 법 시행 9개월이 지났음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실효성의 의문을 드러내며 각자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목소리를 이현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하루 평균 1.87명.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일평균 사망자 수입니다. 이 같은 산재 사망 사고를 막고자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으나 법 시행 후 되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 수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총 51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자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먼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내고 이를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지난 8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8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3건으로 이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단 4건입니다. 처벌 사례는 아직 거의 미미한 데다 현장에선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어 법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법 시행 이후로 처음 법이 적용되었던 양주 채석장 산표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한 4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했지만 명백히 이제 위법 소지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종이 호랑이처럼 좀 여겨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현실적으로 보완돼야. 법조계 또한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실제로 기소된 비율이 낮다며 적극적 집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기소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기소해서 법의 위하력이라고 하는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력을 행사. 특히 속도전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지난달 국회 앞에서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의 책임을 지우는 건설안전특별법, 일명 속도전 예방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기준이 28일에서 15일 빼면 13일을 미리 동바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에 층을 타설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너진 게 아니겠는가. 경영계나 노동계 등 각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성산업 측 변호인단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법의 규정만으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과연 이런 법이 그러니까 법 전체의 체제의 균형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느냐. 엄중한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을 부담시키려고 하면은 법 규정이 명백해야 됩니다. 노동계 시각은 다릅니다. 전국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 전반을 알 수 있는 건 원청뿐이라며 건설 노동자의 죽음에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층이 달랐기 때문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유증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근데 이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원청밖에 없어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생명이 달린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소기업을 향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이 유예되거나 또는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법이 규정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사망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법이 보다 명확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시스템의 증가, 국민의 헌법상 재판 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영상 재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인은 지금 제주지방법원 중계시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영상재판 전용 법정 설치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뗐습니다. 법원 중 영상재판만을 위한 법정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개소식과 함께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3인실의 큰 법정,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1개, 방청실 1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3인실은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 그리고 전용 스피커를 설치해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재판부가 편의에 따라 원피고의 화면 배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실 단독부 판사 또는 소송 관계인이 이용하게 될 예정으로 재판 관계인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 법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좌석마다 헤드셋과 화면이 구비된 방청 전용실은 6명 수용이 가능하며 진행 중인 영상재판 중 관심 있는 사건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영상재판은 법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재판 관계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및 기일 통지서 등 소송 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영상재판 허가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앙지법 영상재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첫 질문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들 사정이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상장 폐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긴 한데요. 상장 폐지가 될 기업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 폐지 기업 사전 징후에 따른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전의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상장 폐지 기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장 폐지 전까지는 이제 영업 손실 지속 등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횡령 배임 등의 그런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3년 내에 결국에는 상장 폐지에 이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또 횡령 배임 혐의 등 실제 심사 대상 지정 사유가 이제 생기면 일단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매각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사유를 기준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 좀 많이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멈추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사유가 발생해도 사실 자신이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종목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이거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아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이제 그것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고 뭐 다시 사시거나 그냥 홀딩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사고가 나면 좀 배제를 시키셔라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자금 조달에도 좀 특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장 폐지에 이르는 기업들은 일반 회사채 발행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이게 주식 관련된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회사채로는 자금 조달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주식을 붙여서라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금 조달이 안 된다 이러면 이자를 더 좀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높은 이자 자체가 발행하는 회사한테도 좀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라는 게 워낙 투자자의 또 성향 같은 것도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가 어렵다라는 사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 등급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기회를 주여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메자닌 증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자닌 증권 주가가 뭐 오를 때도 낮아질 때도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좀 안전한 증권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증권일까요? 네, 그 메자닌 증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도 그리고 낮아질 때도 이론적으로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배당의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식 매각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메자닌 증권 같은 투자자들은 계속 이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면은 또다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금이 이자를 넘지 않는 한 메자닌 증권 투자자가 무조건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어차피 안정적인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좀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봐야 이제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증권을 발행을 할 때 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이제 소액 공모라는 방식도 있고 사모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소액 공모는 이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이제 50인 이상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증권 발행은 이제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이제 감독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액 공모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50인 이하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그 2019년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 기업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증가한 추세이긴 한데 상장 폐지 전까지 이제 영업 손실 지속 등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뭐 횡령 배임, 뭐 실질시사 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액 공모라든지 뭐 사모 등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온 정황들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탁론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네, 스탁론이란 이제 주식 매입 자금을 내가 거래하는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제 대출한다라고 이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스탁론 업체들은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위험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제 불안한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이제 RMS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제 RMS 시스템상 보유 불가 종목이라고 하면 강제로 바로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보유 종목은 내 계좌에 들어있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탁론 업체들은 이제 보유 불가 종목을 이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연계신용 모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정되는 종목들이고 보유 불가 종목이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탁론을 일부라도 뭐 조금 이렇게 받아두게 되면 이제 바로 강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내 계좌에서 바로바로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참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 두 분 모두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그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여권이라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정말 우수한 기업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다르게 좀 부풀려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는 그 뭐 신한이나 하나, 우리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그 금융기관들의 전체 시가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다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지만 상장 첫날에는 시가총액이 약 53,700원에서 상한가인 뭐 6만 원, 7만 원대까지도 갔다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70% 정도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게 기업의 비전이나 혁신성 등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VC들의 심사 방법과 실제 상장 증권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평가하는 방법에는 서로 간에 좀 커다란 시각적 차이가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완벽한 전문가나 완벽한 정보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금융법 전문가로서 뭐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다 보면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대사가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이라 신뢰할 수 없어. 라는 네. 멘트가 나옵니다. 네. 뭐 시장에는 이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자타공인 전문가들도 있는데, 하지만 정말 완전한 판단이나 정보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이제 누구의 말이라고 해서 또 내부자의 뭐 정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럴 일이야 많이 없겠지만, 사실 기업 내부 재무팀에 있는 분들이 자기 회사 주식 투자에도 손실 많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신중히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뭐 완전한 또 완벽한 전문가나 정보는 없다, 이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대구 방화 참사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한 남성의 개인적 앙심 때문에 사건과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유사 범죄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는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인권을 지켜주는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없다면 나 자신을 위한 권리 투쟁도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번 사태가 법률가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전환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